만약 누군가 제게 인생에서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단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겁니다. 3년 전 제 딸에게 30년 국밥집을 넘겨준 그날이라고요. 서울 성수동에서 30년간 운영했던 순덕이네 소머리 국밥. 단순한 장사 공간이 아니었어요. 3시에 일어나 사골을 고아 만든 육수 한 그릇 한 그릇이 제 인생이었고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건물이었죠. 29살 때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3살배기 딸을 업고 막막하게 서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평생 하시던 국밥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골목 안쪽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소머리를 골라오고 4시간 동안 은근한 불로 고아서 진한 육수를 만들었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집은 조미료로 맛을 내는데 저희 집만 진짜 사골 맛이 난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절대로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다시다도 넣지 않고 화학 조미료도 넣지 않고 오직 뼈와 시간과 정성으로만 맛을 냈어요.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았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새벽 시장을 헤매며 좋은 재료를 구했죠. 딸 민지는 그런 제 등에 업혀서 자랐어요. 식당 한 구석에 이불을 깔아놓고 재우고 학교 갈 나이가 되면 방과 후에 식당으로 데려와 숙제를 시켰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놀리면 울면서 돌아오는 민지를 안아주며 언젠가는 이 고생이 빛을 볼 거라고 다독였어요. 다행히 민지는 공부를 잘했고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도 생활비도 전부 식당 수입으로 됐죠. 민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얼마 후 민지는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강준혁이라는 청년이었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다만 처음 식당을 봤을 때 그의 눈빛에서 묘한 실망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냥 제 착각이려니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댔어요. 1억이 넘는 돈이 나갔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 후에는 손주 지훈이가 태어났어요. 처음 품에 안아본 손주를 보며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때부터 민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요즘은 인테리어가 세련되어야 한다느니 SNS 마케팅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조언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딸이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65번째 생일날이었어요. 민지 부부가 저를 괜찮은 레스토랑으로 초대했고 식사를 마친 후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그만 쉬시라고 자기들이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히 쉬면서 건물 임대료나 받으시라는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효심이 깊었구나. 제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식당 사업자 등록을 딸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건물은 제 명의로 남겨두되 식당 운영권은 완전히 딸에게 넘긴 거였죠. 계약서에는 월 임대료 200만 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사실 그 위치라면 500만 원은 받아야 정상이었지만 딸이니까 싸게 받기로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민지 부부는 제 의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고 저도 주방에서 함께 일하며 딸에게 30년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수했습니다. 사골 꼬는 시간부터 양념 배합, 고기 손질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줬죠. 민지가 배우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습관적으로 일어나 주방으로 내려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여분 열쇠를 가지고 내려가 보니 사위 준혁이 커다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육수통에 넣고 있더군요. 제가 물으니 당황하며 육수 베이스라고 했어요. 시판 제품으로 시간을 절약하려고 한다는 거였죠.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걸 쓴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뼈로만 우려낸 육수가 저희 가게의 생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준혁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가게는 자기들 거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하겠다고 제가 경영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겠지. 시대가 변했으니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제 식당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주방에서 요리를 돕다가 나중에는 설거지만 시키더니 급기야는 아예 주방 출입을 막았습니다. 식당 2층에 있는 제 작은 방에서 내려다보면 제가 30년간 가꿔온 식당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게 보였어요. 명절 때였어요. 30년 단골이신 김 사장님이 반갑게 저를 부르셨는데 민지가 황급히 달려와서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조리 도우미라고 소개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단골 손님 앞에서 제가 조리 도우미라니요. 저는 이 식당의 주인이었고 이 맛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말이에요.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제 방으로 놀러와서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민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여줬어요. 프로필에는 성수동 순떡이네 소머리 국밥 2대 대표라고 적혀 있었고 팔로워가 5만 명이 넘었더군요. 게시물을 하나하나 보는데 숨이 막혔어요. 3대째 내려오는 국밥집이라는 거짓말,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이어진 전통이라는 말, 제 레시피를 자기 레시피라고 하는 것까지. 댓글에는 수천 명이 칭찬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워진 채로 민지가 모든 공로를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계정을 계속 들여다보며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죠.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했죠. 하지만 민지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는 자기 이름으로 사업하고 있으니 자기 가게 맞다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방송국에서 촬영 나온다고 바쁘다며 가버렸습니다. 오후에 정말로 방송 촬영팀이 왔어요. 저는 2층 계단에서 몰래 지켜봤는데 민지가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3대째 이어진 국밥집이라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레시피를 이어받았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여기 2층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데 제 딸이 방송에서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준혁이가 육수, 베이스 가루를 타는 걸 봤는데도 단 하나의 조미료도 넣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PD가 만족스러워하며 다음 달에 방송이 나간다고 했어요. 민지 부부는 축배를 들었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2층 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키운 딸이 맞나,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건가 하고 말이죠. 진짜 충격은 한 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1층 사무실 문이 열린 걸 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발견했어요.
순덕이네 소머리 국밥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라고 적혀 있더군요. 서류를 펼쳐보니 전국에 30개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비는 점당 3천만 원, 예상 수익은 1년차 9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10개 지점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금만 1억 원이 민지와 준혁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페이지였어요. 자금 조달 계획이라는 항목에 성수점 건물 담보대출 2억 원 실행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서랍을 뒤지니 정말로 은행 대출 서류가 나왔고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명의도용이었어요. 제 동의 없이 제 건물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은 거였죠. 바로 그때 민지가 사무실로 들어왔고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고 민지는 설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준혁이 나와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사업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했고 어차피 나중에 민지가 상속받을 건물이니까 미리 활용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당은 자기들 거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제가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원하던 거냐고, 엄마를 속이고 명의를 도용하고 거짓말로 사업하는 게 내 꿈이었냐고 말이에요. 민지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고개를 들어 차갑게 대답했어요. 미안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자기도 자기 가족 먹여 살려야 한다고 이제 자기들 차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죠. 30년이었어요. 제가 이 식당에 바친 시간, 딸을 키우고 손주를 보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일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딸을 믿은 게 잘못인가? 너무 쉽게 넘겨준 게 잘못인가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은 제게 있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발견한 서류들을 다시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 대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모든 게 제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일들이었어요. 특히 대출 서류의 서명은 분명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흉내낸 거였죠. 오전 9시가 되자마자 가까운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조회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두 곳에서 총 2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5천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6개월 전과 3개월 전에 각각 대출이 실행됐다고 하더군요. 6개월 전이면 딸이 식당을 넘겨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죠. 서류를 떼어보니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본인 박순덕은 딸 이민지에게 대출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위임장은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직원에게 이건 위조라고 명의도용이라고 말했더니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은행을 나와 저는 곧바로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했거든요. 출력된 서류를 보니 소유자는 여전히 제 이름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하지만 근저당 항목에 2억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더 놀라운 건 가등기 항목이었습니다. 이민지, 소유권이 전 청구권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직원에게 물으니 이건 향후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거라고 했어요. 증여 예약이나 매매 예약 때 쓰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명의도용이었어요. 딸은 대출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권까지 미리 확보해 두려고 했던 거였죠. 서류를 꼭 쥐고 구청을 나왔을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30년 단골 박 여사님이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고 옆에 앉으셨어요. 안색이 안 좋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망설이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박 여사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고 요즘 국밥 맛이 영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전에는 진짜 사골 우려낸 깊은 맛이었는데 요즘은 인스턴트 맛이 난다고 단골들끼리 다들 그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대표님, 그러니까 따님이 손님들한테 불친절하다고도 했어요. 전에는 제가 손님 하나하나 다 챙겨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단골 몇 분은 이제 안 오신다고 하더군요. 박 여사님은 그냥 당하고 계시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하셨어요. 박 여사님이 조카분이 변호사라며 소개해 주셨고 저는 다음 날 오후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김태응 변호사가 저를 맞았고 저는 준비해간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덮으며 한숨을 쉬더니 이거 심각하다고 했어요. 명의도용은 명백한 범죄라고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제 딸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김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면서도 가족이시니 많이 고민되시겠다고 했어요. 정말 제 딸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형사고소 대신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건물과 사업권을 되찾고 식당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건물주이시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식당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버티면 법원을 통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건물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고 민지에게는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고소를 안 하면 감옥은 안 가지만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딸을 감옥에 보내고 싶진 않지만 제 인생은 되찾고 싶다고 30년 동안 일군 것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그냥 식당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건물을 팔고 새로운 곳에서 진짜 제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요.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좋은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어요. 저는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나올 때의 제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 달랐어요. 무겁긴 했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을 되찾을 거라고 다짐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 민지에게 배달됐습니다. 내용 증명이 배달된 건 평일 오후였어요. 저는 2층 방 창문으로 우체부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민지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계단을 쿵쿵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이 쾅 하고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내용 증명 우편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라니 3개월 내로 식당을 비우라니 무슨 소리냐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미친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물려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였다고 말했죠. 민지는 더욱 당황하며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고소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보고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정말 고소할 거냐고 물었고 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내로 비우고 위조한 서류를 바로잡고 가등기를 말소하면 고소는 안 할 거라고요. 그리고 대출금 2억 5천만 원도 내가 책임지라고 했어요. 법적으로는 제가 갚아야 하지만 내가 사용한 돈이니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기는 딸이고 지훈이는 손주라고 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딸이고 손주지만 넌 나한테 뭘 했냐고요. 내 인생을 빼앗고 내 이름을 지우고 내 명의를 도용했다고, 그게 딸이 할 짓이냐고 물었어요.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3개월이라고, 그때까지 정리하라고 말하고 나왔어요. 그날 밤부터 식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민지와 준혁이 밤새 싸우는 소리가 2층까지 들렸어요. 3개월 안에 어떻게 새 가게를 구하냐고, 프랜차이즈는 어떡하냐고 다투는 소리가 계속됐죠.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하다며 잘못했다고,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변호사한테 하라고,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고요. 기회는 이미 줬다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바로 그거라고 말했죠. 일주일이 지났고 민지와 준혁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협상을 제안해 왔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상대 측에서 6개월 시간을 달라고, 대출금은 3년 분할로 상환하겠다고 제안했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3개월 그대로고 대출금은 일시불이거나 제가 건물 팔아서 갚겠다고 했어요. 김 변호사는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했다고요. 김 변호사는 알겠다며 상대 측의 거절 의사를 전달하고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건물을 매물로 내놓기로 한 거예요. 근처 부동산에 가서 건물 시세를 알아봤더니 이 위치면 15억 정도 받을 수 있고 금방 팔릴 거라고 하더군요. 15억이면 대출 2억 5천만 원을 갚고도 12억이 넘게 남는 돈이었어요. 매물로 내놓으라고 부탁했고 현재 식당이 운영 중인데 영업권은 어떻게 되냐고 묻길래 3개월 후면 비워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프랜차이즈 치킨 본사였는데 성수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내고 싶어 했고 저희 위치가 딱 맞았던 거예요. 14억 5천에 바로 계약하겠다고 했고 3개월 후 인도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계약했어요. 계약금 1억 5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저는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건물 팔았다고, 3개월 후면 새 주인한테 넘어간다고, 그때까지 나가라고요. 민지에게서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그 돈으로 저는 뚝섬역 근처에
작은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가게였는데 월세 200만 원에 권리금 3천만 원이었어요.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지만 저에게 딱 맞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했어요. 부동산 사장이 장사 처음이냐고 물었고 저는 아니라고 30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장이 그럼 잘 아시겠다며 여기 유동인구 괜찮으니 잘하시면 대박 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대박은 바라지 않는다고 제대로 된 한 그릇이면 된다고 말했죠. 새 가게 열쇠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옛날 단골 손님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돌렸어요. 곧 새로 가게를 연다고 오시겠냐고 물었더니 모두 오픈하는 날 꼭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0년 단골 10명에게 전화를 돌렸고 모두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제 옛날 레시피 공책을 꺼냈습니다. 30년간 기록해온 소중한 노트였죠. 사골 끓이는 시간, 잡내 제거하는 법, 양념 배합 비율까지 하나하나 다시 읽으며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요. 제 방식대로 제 손맛으로 진짜 국밥을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한편 원래 식당에서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매물로 나온 건물을 본 단골 손님들이 민지에게 물었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순덕이네 곧 문 닫는다는 소문, 진짜 사장님은 쫓겨나고 딸이 운영한다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손님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송이 나갔습니다. 한 달 전에 촬영했던 골목식당 1번지가 TV에 방영된 거예요. 저는 혼자 TV를 틀고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화면 속에서 민지는 활짝 웃으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았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방송 자막에는 제작진 확인 결과 모친은 생존에 계심이라고 나왔더군요. 민지의 당황하는 표정이 그대로 화면에 잡혔고 PD가 다시 질문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방송은 민지를 호의적으로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한 식당으로 비춰졌죠. 방송이 나간 직후 인터넷은 난리가 났어요. 3대째라더니 거짓말이었다는 댓글, 어머니 살아계신데 돌아가셨다고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지의 인스타그램은 댓글 테러를 당했고 5만 명이던 팔로워는 일주일 만에 5천 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집단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본사에서 거짓말로 장사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냐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죠. 10개 가맹점에서 각각 1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민지에게는 그 돈이 없었어요.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설상가상으로 건물 매수자 측에서 한 개월 후에 중도금 5억이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개월 중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2달 남았죠. 민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식당은 손님이 끊기고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돈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민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고 민지는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은 퉁퉁 부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도와달라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넌 선택을 했다고, 엄마를 배신하고 엄마 인생을 빼앗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어요. 민지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넌 지금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곤란해서 빌는 거냐고요.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어른이 되길 바란다고, 내 힘으로 살아보라고, 엄마 힘으로 엄마 희생으로 사는 거 말고 말이에요.
2달 있으면 계약 종료니까 그때까지 정리하고 나가라고, 그게 엄마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고 민지는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다 말랐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식당에 도착했어요. 명도소송 승소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민지와 준혁은 끝까지 버텼지만 법은 냉정했죠. 이사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고 식당 안에 모든 물건들이 하나씩 실려 나갔어요. 저는 건너편 카페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공간이 텅 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강제 집행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제 새각의 열쇠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뚝섬역 골목 안쪽 15평짜리 작은 가게였어요. 간판에는 할매 손맛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죠. 더 이상 남의 이름에 기대지 않는 오롯이 제 이름으로 하는 식당이었어요. 오픈 전날 밤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첫날이었거든요. 시장에 가서 싱싱한 소머리를 골랐고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맞아줬어요. 새로 장사 시작한다고 하니 축하한다며 서비스로 고기를 더 주시더군요. 가게로 돌아와 거대한 가마솥에 물을 붓고 소머리를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6시간 동안 정성껏 고았고 중간중간 거품을 걷어내고 생강과 대파를 넣어 잡내를 제거했죠. 아침 9시 오픈 시간이 되어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밖에 줄이 서 있었거든요. 3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제일 앞에 서 계신 분은 30년 단골 김 사장님이었어요. 드디어 오픈했다며 새벽부터 기다렸다고 하시더군요. 뒤에 줄 서 있던 분들도 모두 제가 아는 얼굴들이었어요. 30년 단골들이 전부 와주신 거였습니다. 진짜 순덕이네 국밥은 사장님 손맛이라며 기다렸다고들 하시더군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웃으며 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한 육수에 밥을 말고 고기를 듬뿍 얹고 파를 솔솔 뿌렸어요. 첫 국밥 한 그릇을 김 사장님께 내밀었고 김 사장님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거야 이 맛이야 하시더니 눈을 뜨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게 진짜라고, 다른 데서는 이 맛 못 낸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같이 감탄했어요. 역시 사장님 국밥이 최고라고, 조미료 맛이 아니라 진짜 사골 맛이 난다고들 하셨죠. 오픈 첫날 저는 100그릇을 팔았어요. 작은 가게에서 하루 100그릇이면 대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손님 중 한 분이 식사 후에 저를 불렀습니다. SNS를 하시냐고 물으시길래 잘 모른다고 했더니 자기가 가게를 SNS에 올려도 되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러시라고 했고 그 손님은 국밥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30년 경력 할머니가 직접 6시간 끓인 사골 국밥이라고, 조미료 없는 진짜 손맛이라고, 여기가 진짜 원조라고 소개하셨더군요. 그 게시물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첫날 100명, 둘째 날 150명, 셋째 날 200명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SNS 맛집으로 소문이 났고 젊은 사람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인스타에서 봤다며 맛있다고 해서 왔다는 젊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또 SNS에 올렸고 그게 또 퍼졌습니다. 한 달 만에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제 가게 후기가 수백 개 올라왔어요. 30년 경력 국밥 장인, 진짜 원조 맛집, 조미료 없는 건강한 한 끼, 할머니 손맛 최고라는 후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오픈 2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슐랭 가이드 조사원이 다녀간 거예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저를 찾았고 자신은 미슐랭 가이드 서울 담당자라며 사장님 가게가 빅구르망 후보에 올랐다고 하더군요. 가성비 좋은 맛집을 선정하는 미슐랭의 리스트라고 했어요. 공식 발표는 다음 달에 있을 거라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국밥집을 30년 하면서 그저 정직하게 장사했을 뿐인데 미슐랭이라니요. 다음 달 정말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 미슐랭 가이드 2024 빅구르망 선정 할매 손맛 국밥이라고 나왔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30년 경력의 국밥 장인 박순덕 씨의 작은 식당이 미슐랭 빅구르망에 선정되었다며 제 스토리를 조명했어요. 배신당한 어머니가 다시 일어선 이야기였죠. 방송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어요. 민지였습니다. 아이 지훈이를 데리고 온 민지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왔다고 하더군요. 지훈이는 제게 달려와 안겼고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고는 자리에 앉혔어요.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끓여서 지훈이 앞에 놓았습니다. 지훈이는 맛있게 먹었고 민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들은 경기도로 이사 갔다고 작은 아파트인데 준혁이는 회사 다니면서 자기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잘못했다고, 이제야 알았다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자기를 키우셨는지 이제야 안다고 했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다고, 자기가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훈이만은 할머니 보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저는 한참을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널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젠가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도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라고 남한테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보라고 했죠. 지훈이는 언제든지 데려오라고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 거라고 말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지훈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용서는 언젠가 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라고, 다시는 그렇게 쉽게 제 인생을 남에게 넘기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오픈 6개월 후 저는 지역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당당하게 사는 법 강연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수락했어요. 강연장에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가득 모였고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딸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명의를 도용당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말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 인생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말라고,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용기를 얻었다고, 이제 당당하게 살아보겠다고들 하시더군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 하고요. 지금 오픈한 지 1년이 된 저의 식당은 매일 아침 줄이 서 있어요. 하루 200그릇을 파는 작지만 단단한 가게입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나
사고를 끓여요.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방식대로, 제 손맛대로 장사할 수 있으니까요. 어제는 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30년 국밥 장인 배신에서 재기까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수락했어요. 이제는 제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새벽 3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소머리를 넣고 불을 지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이구나.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오롯이 내 것인 인생이라고요. 창 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제 손맛으로 정직한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68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제 인생. 이제야 진짜로 제 것이 된 이 삶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를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최근에는 젊은 요리사 지망생들이 저를 찾아오기도 해요. 할머니의 레시피를 배우고 싶다며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해요. 레시피보다 중요한 건 정성이라고, 지름길을 찾지 말고 정직하게 시간을 들여 맛을 내라고요. 어느 날은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요식업 전공 학생들에게 진짜 장인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제가 무슨 강연을 하냐며 사양했지만 교수님이 간곡히 부탁하셔서 결국 다녀왔습니다. 강연장에 가득 찬 젊은 학생들 앞에서 저는 떨렸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 한 번도 조미료를 쓰지 않았던 이야기, 배신당하고도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들려줬죠.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와 물었어요. 할머니,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났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설 것인가의 선택이었다고요. 그리고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어요. 진짜 국밥 맛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게 있었다고요. 여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도 할머니처럼 정직한 요리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요즘은 손주 지훈이가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요. 민지가 데려오는데 전처럼 오래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하는 시간이 생긴 거죠. 지훈이는 제 가게에 오면 주방 구경을 하고 싶어 해요. 할머니 나중에 크면 국밥집 할 거라며 신나게 말하곤 합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엄마한테 안 화나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화는 났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할머니는 기다릴 거라고 말했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전에는 늘 바빠서 자기랑 안 놀아줬는데 지금은 마트에서 일하고 와서도 같이 놀아준다고요. 그리고 가끔 할머니 이야기를 한다고, 할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민지도 변하고 있구나,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어렵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았어요. 지난달에는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성수동에서 쫓겨났다가 뚝섬에서 부활한 국밥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기자분이 오셨을 때 저는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기자분은 놀라워하시면서도 감동했다고 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지만
다시 일어서신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다고 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제 이야기에 공감한다며 응원의 말을 건네주셨어요. 어떤 분은 자기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저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줬다가 냉대를 받아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결심하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겪은 고통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고요. 한 달 전에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제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는 젊은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요리학교를 갓 졸업한 24살 청년이었는데 할머니 밑에서 진짜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제가 뭘 가르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청년은 간곡히 부탁했고 결국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청년의 이름은 민수였어요. 민수는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새벽 3시에 저와 함께 일어나 시장에 가고 사골 꼬는 법을 하나하나 배웠죠. 조미료 없이 시간과 정성만으로 맛을 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며 감탄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민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고집스럽게 정통 방식을 고수하시냐고요. 세상이 변했는데 효율적인 방법도 있지 않냐고 했죠. 저는 민수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진심이 중요하다고요. 손님들은 다 알아요. 이 국물이 정성으로 끓인 건지 가루로 탄 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신뢰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민수는 더욱 열심히 배웠고 이제는 제가 없어도 혼자서 국밥을 끓일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우수 요식업소로 저희 가게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모범 음식점이라는 현판까지 받았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와서 현판을 달아주는 날,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30년을 정직하게 장사한 것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현판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제 방식대로 정직하게 장사하겠다고요. 요즘 저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사골을 고아요. 6시간 동안 정성껏 끓이고 9시에 가게 문을 엽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시면 정성껏 한 그릇 한 그릇 내어드려요. 오후 3시쯤 되면 하루 장사가 마무리됩니다. 200그릇 정도 팔리고 나면 재료가 동나거든요. 장사를 마치고 나면 민수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내일 준비를 해요. 저녁에는 2층 작은 방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단순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뜻대로 살아가는 삶. 68세에 새로 시작한 이 인생이 저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끔 옛날 식당이 있던 성수동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제 그곳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보면서도 더 이상 아쉬움이 없어요. 그곳은 이제 제 것이 아니고 저는 더 나은 곳을 찾았으니까요. 진짜 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제 손맛이었고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였고 저를 믿고 찾아오는 손님들이었어요. 그걸 깨닫는데 68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죠. 문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음 주에 지훈이랑 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해요, 엄마. 그 문자를 보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와라. 맛있는 거 해줄게. 용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민지와 다시 예전처럼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하겠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날 겁니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사골을 고을 거예요. 그리고 9시가 되면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이게 제 일상이고 제 인생입니다. 68세에 시작한 이 새로운 인생,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오롯이 제 것인 이 삶을 저는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방식대로, 제 속도로, 제 손맛으로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국밥을 끓일 거예요. 정성과 시간으로 만든 진짜 한 그릇을 내어드리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68세 박순덕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당하게, 정직하게, 행복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평범한 엄마였고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가르치는 게 진짜 사랑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자식들도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68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무섭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 손으로 만든 국밥 한 그릇에 손님들이 진심으로 감사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제 경험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을 만날 때, 저는 확신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것을 지키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 것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아니,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그게 우리가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 아닐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마음극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위로하며 희망을 나누는 곳이에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